아이들 간의 폭력이요, 선생님들 아주 그냥 별의별 게 다 나와요. 강요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강도입니다. 강도. 흉기 들고 교실을 왔다 갔다 했잖아요. 중학교 때 수학을 1, 2등 했대요. 천재였다는 얘기입니다. 공부 잘한다고 나쁜 애 안 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그 애들이 공부 잘한다고 뭐 폭력이나 이런 거 관계 없는 것도 아니고요. 또 공부 안 하고 뭐 부모님 관심 없다고 막 가는 것도 아니고요. 요즘에 상황이 아주 웃기게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선생님들 최근에 신림동을 갔었어요. 신림동을 갔었는데 그 집 구하러 방 구하러 신림역에 왔다가 길 가다가 갑자기 조선이라는 가해자 이름은 공개된 거 아시잖아요. 갑자기 지나가는 남성 4명 공격해서 그때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이 청년이 사실은 되게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요. 이분이 신림동에 온 이유는 방값이 제일 싸대요. 서울에서요. 그래서 취업을 하고 방 보러 온 날 사망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가해자인 조선은 지금도 뭐라고 그러냐, 사회가 나를 받아주지 않았다. 사회가 나를 무시했다. 그러니까 행복해 보이는 20, 30대 남자애들을 공격하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성장을 했길래 그런 사고를 가지냐 이거죠. 그 이후로도 선생님들 아실 거예요. 뉴스에 나온 거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분당에서 중학교 2학년짜리 학생이 흉기 들고 교실을 왔다 갔다 했잖아요. 저 그 뉴스 보고 기겁을 했어요.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하도 이런 일이 많다 보니까 학생 하나가 칼 들고 그 흉기 들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선생님이 방송을 때리셨나 봐요. 빨리 다 피하라고. 그게 순식간에 오늘 민방위 훈련하는 거 아시잖아요. 2시에 차 못 움직이잖아요. 민방공 훈련하는 식으로 애들이 전부 다 이 교실을 비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제가 농담한 그 친구도 공부 좀 한 친구였대요. 또 이번에 또 뭐 아시겠지만 그냥 그 흉기낭동 사건 이 위에도 여러 개 돼 있었잖아요. 뭐 이번에 아시겠지만 AK 플라자 사건 아시죠? 서현동에. 요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 가해자 있잖아요. 그 백화점에서 난동 부린 친구요. 중학교 때 수학 올림피아드 출전자입니다. 이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경기도에서 수학을 1, 2등 했대요. 전체에서. 천재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무슨 상황인지 몰라도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그 무기징역 나올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교도소에서 못 나오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어머님 아버님께 좀 말씀드리는 거, 자꾸 이거 우리 사회가 좀 하나 고쳐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아이는 안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공부 잘하는 부모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부 잘한다고 걔가 나쁜 놈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나쁜 애 안 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웃긴지 좀 말씀드릴게요.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이나 청소년 비행 예방 교육을 하면요, 어머니들이 안 오려고 그런대요. 왜 여기 와서 들으면 자기 자식이 문제 있는 걸로 낙인 될까 겁이 난다, 이런 얘기 하는 거란, 이런 생각하는 부모님도 있더란 얘기입니다. 여기 오신 부모님은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변에 있는 아이들도 선도하고 내 아이도 선도해야 되고, 그런 그 소위 말하는 긍정적 마인드가 있어서 오시는데, 한국 사회가 제일 나쁜 게 낙인을 찍는 거예요. 좌우지간 어디 근처만 가면 걔는 그런 문제가 있어. 예를 들어 선생님들, 제가 모텔 근처를 걸어갈 수도 있잖아요. 왜 자러 갈 수도 있죠. 출장 갔는데. 근데 지나가다 갑자기 영관형이 바람 피나 보다 어디 모텔에서 알짱대더라. 제가 낙인 이론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스님이요, 고깃집 앞을 걸어가시거나 거기 서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스님 고기 먹나 보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부터 좀 바꿔주셔야 되는 게, 낙인 찍는 사회를 벗어나야지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되지. 낙인 찍는 사회 아시죠? 인두로 소나 돼지 여기다 낙인 찍잖아요. 누구네 집 소다, 이게 돼지다 이래갖고요. 영어로 라벨이라고 하고, 선생님들 요즘에 명칭이 바뀌어서 태그라고 그러죠. 옷에 보시면 이렇게 표딱지 붙은 거 있잖아요. 이거를 그 떼는 일부터 우리가 해야지 세상이 바뀌지. 무조건 있잖아요. 뭐 어디 근처만 가면 걔 그런 애다, 그 어디 근처 가면 그 엄마는 그런 엄마다, 어디 근처만 가면 걔 아빠는 그런 아빠인가 보다, 이런 것들이 빨리 없어져야지만 아이들이 균질적으로 잘 자라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애들 노래방 근처에 왔다 갔다 하면 부모님들 그래요. 지나가다 저것도 공부도 안 하고 노래방 갔다 오네. 코인 노래방 아시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도 가요. 열받아갖고.
왜 포효 한번 해야 되거든. 그 가는 애들 일단 말해 소리 질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생각해야 되는데 아들이 뭐 코인 노래방 갔다 왔다고 엄마가 애를 잡두리를 치지 않나. 또 여기 어머님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공부 잘한 사람도 있지만 잘하다 못한 사람도 있고요. 못하다 잘한 사람도 있고요. 계속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웃기는 게 내 자식은 잘 돼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애를 그냥 저 시골 표현으로 잡두리 아시죠? 막 계속 토끼 모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몰아버리다 보면 애가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이 삥 하고 가거든요. 이때 애가 뭘 하고 싶을까요? 학원도 안 가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기 스터디룸도 안 가고 싶고요. 그냥 땡땡이 치고 싶은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는 용서가 안 돼요. 너 지금 학원에서 전화 왔는데 어디 갔다 온겨?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엄마 미안해 오늘은 학원 가기 싫어서 막 이래요. 그럼 거기서 뭐라냐? 너 네 아빠하고 나하고 쎄 빠지게 돈 벌어갖고 학원비를 내는데 그 지랄을 할게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상황이 좀 복잡해지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도 제가 애가 셋이에요. 선생님들 셋인데 애들 셋을 키우면서 제가 철칙이 있어요. 뭐냐? 공부 가지고는 얘기하지 말자. 이거 저희 부부가요. 저랑 동갑 둘 다 73년생이거든요. 칼같이 지키고 있어요. 지가 잘하든 말든 알 바 아니에요. 그건 지 팔자지. 대신에 아빠 엄마가 있잖아요. 애들한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너랑 나랑 평생 친구로는 지내자. 관계 안 좋아지는 건 원하지 않는다. 이런 의사표시를 지금도 아이들한테 하기 위해서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비행이나요 폭력 저지르는 아이들 까놓고 얘기할게요. 다 부모님 문제예요. 애 당사자 문제 많지 않아요. 아예 선천적으로 사탄 마귀인 애들도 있어요. 제가 소년원 아이라고 아시죠? 가보면 걔네는 구제불능인 애들 실제 많아요. 너무 차별적 얘기해서 죄송한데 소년원이라고 애들 1년 2년짜리요 잡아넣은 데 있잖아요. 거기 애들 교육 가보면요 장난 아니에요. 온몸에 그림 그리는 애들도 있어요. 그 제가 학생한테 그랬어요. 17살짜리한테 네 몸이 캠퍼스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선생님 이게 문신 멋있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랬죠. 근데 용이 빠진 것 같아. 용은 하나도 없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잉어도 있고요. 일본 도깨비도 있는데요. 용이 없는 거라. 그랬더니 그 순간에 애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들이 문신 안 하면 부모님한테는 터치도 아예 안 받았고요. 문신 안 하면 자기들하고 못 어울린다고 그래갖고 깡패도 아니에요. 근데 몸에다가 막 이상한 거 그리다가 애가 나쁜 길로 빠지는 거죠. 왜? 자기 혼자 알아서 또 낙인을 붙인 거잖아요. 이 조폭들 문신 있잖아요. 이걸 애들이 달아놨으니까. 이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부모님들이 형편없어요. 왜? 못 살고 가난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한테 그냥 같이 지내자. 좀 없어도 같이 잘 지내자. 엄마가 돈 얼마 못 벌어왔으니까 오늘 저기 요거만 사줄게. 이렇게 하면 애가 다 이해하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삶이 있잖아요. 퍽퍽하니까 애들한테 화는 다 내고요. 애들한테 가해행이란 가해행인 다 하고요. 다 해보니까 애가 이제 거기서 집에서 어긋나는 거죠. 어긋났는데 선생님도 아시죠? 지지와 격려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교육에서는. 이건 명심하셔야 돼요.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이렇게 해야지만 애가 어긋나지 않는데 거기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넌 도대체 뭐냐? 내가 이렇게 살면 넌 똑바로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체급만 하는 거라. 반성 좀 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예. 그럼 이러다 보면 어떻게 삐 나가죠. 나가는데 지지와 격려를 받을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남을 지배하는 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분명히 어디서 인정받아야 되는데 가정에서 인정 못 받죠. 학교에서 인정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디서 인정받아야 돼요?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받아야죠. 공부 잘하는 거 없어요.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애들 두들겨 패고요. 삥 뜯고요. 애들 요즘 마약 심각한 거 이따 말씀드릴 건데 약하라고 막 주고요. 그러면서 그 집단에서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막 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 어머니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한풀이 교육 하시면 안 돼요. 부탁드리는 거예요. 한풀이 교육이 뭐냐면 내가 못 해본 거 있잖아요. 애한테 투영하려고요. 내 투사체 아시죠? 내 빛이 넘어가는 투사체예요. 애한테 레이저 광선을 쏴갖고 나보다 더 잘된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속성이나 사명감을 가지신 부모님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한테 공부해라. 세상에 이 대학을 가면 되냐. 특히 모의고사 있잖아요. 특히 입시를 앞두신 어머니들도 계실 거예요. 모의고사 점수 나올 때마다 애를 그냥 완전히 그냥 닭 앞에다 놓고 깃털 뽑듯이 있잖아요. 고문을 해요. 정서적 고문을. 이게요 왜 무서운지 지금 잠깐 설명 좀 드릴게요. 여기 제 나이 때인 70년대생 부모님들 계실 거예요.
70년대생 부모님들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으세요? 생각 안 하셨죠? 95세까지 사셔요, 평균요. 여기 80년대생 어머님 아버님 계시죠? 97세까지 사신대요. 여기 90년대생 어머니들 계실 거예요. 죄송해요, 100살까지 사신대요. 이 기대수명 이렇게 나와요. 지금 약을 하도 많이 집어 드셔갖고 안 죽는데요. 아침에 눈 떨리면 마그네슘 드시고 눈 침침하면 루테인 먹고 제 나이쯤 돼봐요 소변 새기 시작해요. 소팔met도 먹고 앉았고 이래서 다 오래 살아요 전부 다. 그러면요 선생님들 봐봐요. 70 전후에 수명이 70일 때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30년 밑으로 깔아봐요. 그게 자녀 나이겠죠. 자녀가 40대 전후일 때 부모님이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어리죠 부모님 입장에서. 70 먹은 부모님 입장에서. 그럼 70 먹은 부모님 계속 뭐라 할까요? 계속 지적만 하다가 돌아가신다니까요. 왜 30대 때도 철 없을 때 아시잖아요. 저도 30대 때 보면 철 없었어요. 40대도 없었는데 50인 지금도 철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어제도 족발 먹는데 애들이 자꾸 살코기만 먹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어제 족발 대짜 사다가 같이 먹었거든요. 애 셋하고요. 이게 삐쭉 빼온 거예요. 저도 아직도 철이 없어요. 선생님 70 먹은 부모님이요 40살짜리 첫 큰아이가요 얼마나 철이 없어 보이겠어요. 계속 지적만 했겠죠. 이게 먹혔어요. 왜?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부모님이 선배님 같고 자기 그 개인 교사 같고 자기 은사님 같고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안타깝게도 다 95세 이상 사실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뭔지 아세요? 10년 동안요 들어 누워 계실 거란 말이에요. 이거 내가 냉혹한 거 말씀드리죠. 제 유명한 사회학자의 선생님 저 우리나라보다 외국에서 유명해요. 제 넷플릭스도 나왔었는데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저 연구 진짜 많이 했어요. 이거 제가 웃기지만 얘기하겠지만 선생님들 들어 누워 10년 세대예요. 우리가요. 독일이 그래요. 그럼 누워서 요양보호기관에 10년 동안 계실 거란 말이에요. 죽지도 않아요. 저승사자가 안 데려가요. 약을 많이 집어먹어가지고. 저희 외할머니가요 94세에 소천하셨거든요. 외할머니가요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다고요 요양보 그 기관 있잖아요. 원장님이 충남 부여에 사시는데 돌아가신다고 임종을 보러 오래요. 10번 늦어갔어요. 가시면 눈 뜨고 계셔요. 이런 경우 많으실 거예요. 지금 고령인 부모님 모시고 계시면 오라고 가잖아요. 눈 뜨고 계셔요. 그래서 왜 옮겨 막 이래요. 나중에는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나 혼자 갈게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돌아가신 거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도 그럴 거예요. 저도 선생님들도 그럴 거란 얘기입니다. 특별한 질병이나 사고 아닌 경우에는. 그럼 봐보세요. 90에 요양보호기관에 들어가신 어머님 아버님이 여기 계셔요. 자식이 몇 살일까요? 환갑이에요. 30살 차이 나도요. 얘 10년 더 봐야 돼요. 그러면 60 먹은 자식이면요 부모로부터 완전히 객체 분린 완전히 돼 있겠죠. 환갑인데 60년을 살았는데 이때의 60이나 50대 자녀가 부모님을 찾아오는 거는요 요양보호기관에 있잖아요. 삼육두유 아시죠? 이거 3박스 들고 찾아오는 거는 추억만을 기반으로 올 거란 얘기입니다.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도 20세 전에 있던 추억을 기반으로 찾아올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이 아이하고 관계성을 잘 설정해 놓으시면 엄마 아빠가 90 넘어서 쓰러지셔갖고 요양기관에 가 계셔도요. 내가 18살 때 고2 때 열받아갖고 잠깐 집 나가서 놀이터 여기 목동 7단지 앞에 놀이터에 앉아 있었는데 아빠가 스멀스멀 와갖고 딱 딸을 찾은 거예요. 옆에서 그네 타면서 미안해 아빠 안 그렇게. 이 한마디가 애가 10년 동안 삼육두유 들고 찾아오는 이유가 된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비행청소년들 지역마다 틀립니다. 우리 양천구와 같이 강남하고 맞먹잖아요. 지금 소득 수준도 그렇고 부모님도 가장 젊으시고요. 전문직 많으시고요. 또 아시겠지만 상급 학교 중에 최고 명문대학 진학률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부모님들 다 그런 수준이실 거예요.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공부하거나 아이들한테 너는 이 길로만 가야 돼. 이런 식으로 몰아버리는 게 이 아이가 비행청소년이나 아니면 사회 부적응자로 갈 수 있는 원흉이 될 수 있다는 걸 부모님들께서는 좀 진지하게 생각 좀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남의 인생이나 남의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도 못하고 내 기분대로 폭력 행사하고 내 기분대로 사람 괴롭히고 이런 희한한 애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부모하고도 교감이 안 되니까 옆에 사람하고도 교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니까 때리고 기분 나쁘니까 삥을 뜯고 기분 나쁘니까 성공격을 하고 이게 지금 전개가 되는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대학까지 아주 좋은 대학 나오고요. 부모님 준수해요. 조건상으로 봤을 때 저 부모 밑에서 저런 아이가 나올 수 없다 이런 생각 드는 경우가 우리나라에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면에는 뭐냐면 계속 말씀드리는데 아이들하고요. 교감할 수 있는 기간이나 시간이 만 16살, 한국 나이로 19살까지 제한적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죽기 살기로 공부, 넌 대학 가야 된다, 너는 뭐 의사나 뭐 법조인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몰빵하는 게 애들한테는 이게 내적인 상처가 되고요. 이게 또 다른 폭력으로 아이들한테는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 하나만 하고 본론 들어갈게요. 저희 둘째 아이가 있잖아요. 수학을 그때 30점인가 맞아 왔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시험 보는데 훌륭하더라고요. 30점 맞아 왔는데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뭐라 하냐? 아빠 나 수학 30점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랬죠. 피자 먹을래? 치킨 먹을래? 이랬어요. 그치 이제 아들이 당황해요. 아빠 피자하고 치킨이 웬 말일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수학 30점 맞았다며 그랬더니 애가 어이없어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치킨? 그리고 닭을 시켜줬어요. 닭을 먹는데 애가 그러는 거예요. 미안한가 봐요. 제가 학습시키려고 그랬어요. 닭 수학 30점인데 닭을 3마리 시켜줬으니 지도 당황하죠. 그 열심히 먹었어요. 먹었더니 아들이 좀 철이 있어요 저한테. 아빠 반에서 거의 수학 꼴찌인데 왜 치킨 사줘 이런 거예요. 제가 그랬죠. 치킨을 먹을 이유를 만든 거야 나는. 문제지 알아? 난 넌 치킨을 사주고 싶은데 수학 30점 맞았다며. 그건 너 죄진 거 아니야. 치킨 먹을 만해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까지 했어요. 30점이니까 3마리 아니야 제가 이랬거든요. 이 뭐냐 얘기냐면요. 그 아이한테요. 미안해하는 감정을 안 가지게끔 있잖아요. 부모가 학습시키는 게 중요한 거란 얘기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폭력이나 학교 폭력 얘기할 때요. 대부분 우리의 아이는 피해자가 될 것이다. 내 아이는 피해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때리는 애하고 공격하는 애는 나쁜 아이다. 이런 식으로 단정을 짓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나중에 자제분들이요. 성인이 되셨어요. 명문대학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대기업에요. 좋은 대학 나왔다고 특채가 돼서 어린 나이에 과장이 돼요. 근데 과장이 됐는데 갔더니 30대 전부 다 대리급이에요. 자기는 30대 초반인데 과장이에요. 공부 잘했다고요. 이 사람이요. 제대로 된 인성이면 나이 어린 나이에 이사까지 올라갈 겁니다. 직원들이 아주 존중하고 멋있다고 저분 본부장 돼야 된다고. 근데 같은 나이에 직급이 두세 개 높잖아요. 부모님이 제대로 안 가르치면 학교폭력 가해자는 죽어도 아니었는데 직장 내 가해자로 돌변해버리는 젊은 엘리트들 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그 뭐 드라마 보시면 직장 내 갑질 관련된 거 나오는 거 보면 살벌하잖아요. 그래서 요걸 좀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첫 번째로 선생님들 아이들이 왜 중요한지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아시겠지만 학교폭력부터 아이들 마약 약물남용부터 그다음에 아이들 교육 관련해서 정책들이 미친 듯이 쏟아져 나오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애들도 관리 못하면서 해외 아이들 관리하겠다고 난리쳤다가 엉망진창돼서 국제적 망신을 당한 게 이번에 잼버리 사태란 얘기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창피하고 기성세대로서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무려 4만 3천 명이나 되는 외국의 잼버리 아이들이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이죠. 새만금에 갔는데 가서 벌레한테 물어 죄 뜯기고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요. 심지어 선생님들 무슨 편의점 있는데요. 거기다 독점 계약해갖고 두루마리 화장실 하나 있자. 그것도 에이스 아니래매요. 중급이라고 그러대요. 공중 화장실에 보는 두루마리 화장실을 2,000원에 팔아먹었대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하나 낱개로 못 산대요. 2개 같이 사야지 4,000원에 판대요. 휴지를. 거기다 화장실 청소가 안 돼갖고요. 거의 재래식으로 바뀌었대잖아요. 좌변기들이. 이게 얼마나 망신이에요. 이게 나라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계속 애들 키우는 나라, 아이들 잘 키우는 나라 하는데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정치하는 분들 절대 다수는 노인 관련된 표에 대해서는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려고 하지만 우리 청소년하고 아동하고요. 태어날 아기들에 대해서는 재정 투입에 대해서 인색한 게 지금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보이시는 55년생부터 69년생까지 보이실 건데 베이비 부모 1세대입니다. 이 선배님들이 숫자가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 지형도 이분들이 다 지배하실 거고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분들이 다 뽑으실 거고요. 우리나라 모든 의사경찰을 지금 60대나 50대 후반이 하실 거란 얘기입니다. 여기도 아마 해당되신 선생님들도 계실 겁니다. 장난 아닙니다. 첫 번째 위에 빨간 줄이 58년 개띠입니다. 무려 92만 명 태어나셨고요. 두 번째 빨간 줄이 60년생입니다. 100만 대군이 몰려옵니다. 100만 명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이게 잘 모르시더라고요. 58년기 때 92만 명이고요. 올해 만으로 나이 지나시면요 싹 다 노인 되고 계십니다. 아시죠?
올해 58년 개띠가 노인되는 해입니다. 내년 되면요 무려 74만 명의 살아있는 노인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거란 얘기입니다. 어르신들이. 이분들이 어디로 돌겨갈 것 같아요? 전철이나 지하철로 돌겨갈 겁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될까요? 무상탑승이시잖아요. 요금 올려야겠죠.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올 하반기에 지하철 요금 300원씩 올리잖아요. 그게 58년 개띠가 나타났기 때문에 300원 올리는 거란 얘기입니다. 60년생 나타나면 한 500원 오를 것 같아요. 왜? 100만 대군이 몰려오잖아요. 그 뒤로도 난리도 아닙니다. 저 정확하게 말해서 전 73년생인데 74년생까지가 베이비 부모 1세대입니다. 74년생까지가 90만 명 이상 계속 태어났습니다. 제가 73년생이고요. 저희는 98만 명 태어났습니다. 장난 아니란 얘기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단계 요게 문제입니다. 애들이 왜 귀하냐? 아이들 숫자가 선생님들 형편없이 줄어가지고요. 지금 올해 태어나는 아이들은 평균 7.3명의 어르신을 부양해야 됩니다. 올해 태어나는 애기들이요. 태어나자마자 노인 7.3명을 부양해야 됩니다. 불쌍하지 않아요? 애들이 딱 태어났어요. 올해 2023년에 애기가 하나 태어났어요. 산후조리원에 어르신 7명이 몰려 들어와요. 이렇게 모르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기를 포위해요. 그러더니 뭘 하냐? 너는 나의 노후 보장책이야 이놈 새끼야. 이러면 애기가 나왔다 들어갈 것 같아요. 겁이 나가지고. 지금 심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왜 아이가 귀하냐 떠드는 거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려고 말씀드리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때 애기들하고요 지금 태어나는 애기들하고요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때는 98만 명에 98만 명 소띠 애기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98만 명이니까 어디 가도 바글바글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선생님도 아시죠? 2020년에 27만 명까지 줄어들어갔고요. 저희 때 3분의 1 토막도 안 되는 아기들이 2020년에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들 재작년에요 26만 명 태어났고요. 작년에 24만 8천 명 태어났습니다. 올해는 몇 명일까요? 22만 명 예정입니다. 선생님들이 키우시는 자제분들은 대부분 40만 명대입니다. 2004년 이후 출생자들은 전부 다 40만 명대 태어났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이들 대상으로요 명문대가라고 하고요 난리치는 거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왜 그러냐? 저희 때 반토막도 안 되는 애들인데 대학교는 저희 때에 비해서 3배가 늘어났습니다. 대학교 숫자가. 근데 입시 지옥이라고 합니다. 저희 때보다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 공부하는 수준 자체가. 물론 학교 레벨이 높아야 된다는 거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저희 때 대학 못 나와도요 잘 살았고요. 지역 명문대학 지역대학 나와도 잘 살았다니까요. 뭐 강원대 한림대 나와도요 취업 다 하고 됐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애들이 지금 반도 안 돼요. 지금 40만 명대인데 입시생들이. 근데 입시는 더 치열하고요. 애들 죽기 살기로 더 희한하게 공부 많이 시키잖아요. 비정상적인 상황이란 얘기입니다. 이건 또 뭐랑 똑같을까요? 사람은 줄어드는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희한한 괴현상이 발생하잖아요. 요즘에. 이건 좀 고민 좀 해보시라고 말씀드린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청소년 폭력이나 아동학대 관련된 게 왜 난리를 치고 있냐면 저희 때보다요. 지금 현재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반도 안 되는 애들입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저희 같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이 아이들은 2.5배 일을 해야 되는 게 선생님들 자제분들 있죠. 중학생, 고등학생은 저희 세대보다 1인당 2.5배 일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불쌍하지 않아요? 저희도 죽기 살기 일하는 것 같은데. 지금 태어난 아기들은요. 저희 때보다 4배에서 5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 자체가 귀하다는 게 아이들을 잘 키워야지만 선생님들 노후 보장을 위해서라도 내 새끼가 아니어도요. 남의 새끼도 내 새끼인 시대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최근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국민연금 몇 살에 받으세요? 65세에 받는 걸로 돼 있으시잖아요. 지금 70세 연장한다고 얘기 나오잖아요. 언론에. 왜 그러냐? 20대 아이들이 40만 명대로 줄었는데 저희같이 연금 받을 70년대생이나 60년대 후반생은 다 90만 명, 100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해요? 늦게 받으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선생님 제가 좀 불길한 예감이 뭐냐면 79세부터 받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불길한 예감을 받아요. 저는. 그런 방법 없어요. 저기 LG 베스트샵하고요 삼성전자 저기 대리점에 가서 거기 팀장하고 믹스커피 먹으면서 미안한데 다음에 오는 에어컨 박스는 다 내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박스를 전부 다 예약을 해야 돼요. 선생님들 저기 종이 박스, 페이퍼 박스 킬링이라고 아실란가 모르겠는데요. 일본의 유명한 사회 현상입니다. 종이 박스 있잖아요. 3-4개 가지고 노인끼리 살인 사건 나는 시대가 일본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가 귀하다는 걸 좀 아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생님들 자녀는요. 선생님만의 자녀가 아닙니다. 제 자녀도 되고요. 제 자녀도 선생님들의 자녀입니다. 왜?
이 기성세대 숫자에 비해서 4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애지중지 키워야 되는 게 정상적이고 맞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외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는 어디까지 나오냐면 그 등하교권이라고 새로운 권리가 생겼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아시아권에서 선생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하고 싱가포르하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입한 개념입니다. 이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맞습니다. 등하교권 써 있죠. 여기 절벽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아이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게 2017년도에 나온 BBC 다큐멘터리 중에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등굣길이라는 아마 다큐멘터리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EBS에서 다운받아다가 방송한 적 있습니다. 이 아이들 중국 아이들입니다. 산에 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고산족입니다. 등교할 때 있잖아요. 6일이 걸립니다. 해발 3,000m에서 일주일 동안 내려옵니다. 1m까지.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밥 지어 먹고 자고선 노숙하고 또 내려가고 합니다. 올라갈 때는 보름이 걸립니다. 3,000m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 방학 끝날 때 있잖아요. 일주일 내려왔다가 3, 4개월 수업 받고요. 올라갈 때 2주 올라가고요. 2인 난리 친 겁니다. 이 다큐멘터리가요. 얼마나 대박이냐면 퓰리처상을 탔습니다. 퓰리처상 아시죠? 이 언론의 노벨상이잖아요. 이 중국에서요. 처음에는 자기 나라 아이들이 와서 퓰리처상 탔다고 해서 중국에서 신나갖고 봤는데 봤더니 자기 나라 망신인 겁니다. 최근에 헬기 띄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등하교권 보장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선진국이라며 G2라며요. 선생님들 아이가 귀하면요. 어디까지 가냐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안전하게 학교 가고요. 안전하게 하교하고요. 이것까지도 아이가 귀한 상황이 되면 이것까지도 아동의 권리로 다 인식을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등하교권입니다. 선생님 제가 최근에 어떤 택시를 탔는데요. 새벽 2시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데 지나가는데 그 앞에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30km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띵똥띵똥하고 울립니다. 그 내비게이션이요. 30km라고요. 그랬더니 택시기사님이 열받았고 저한테 그럽니다. 선생님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화를 내는 거라. 그래서 제가 그랬죠. 뭘까요 기사님? 그랬더니 새벽 2시인데요. 왜 학교 앞에는 30km를 계속 지켜야 될까요? 따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르신 24시간 그래야지만 거기서 위반을 안 해요. 특정 시간대만 이거 시간을 지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걸 다 일일이 어떻게 지켜요. 그러니까 학교 아시잖아요. 학교하고 그다음에 노인 관련된 기관하고요. 장애인 관련 기관만 근처에만 가면 무조건 30km 저속주행 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이분이 화가 안 풀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요 그게 맞는 거란 얘기입니다. 왜? 이게요 24시간 지켜야지 사람들이 지키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애들이 귀해진다는 건 사회적 상황이고요.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청소년 폭력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가스라이팅입니다. 특히 학교에서 가스라이팅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가스라이팅이 뭐냐면 이 영화의 제목입니다.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그 잉글리트 버그만이라고 저 어릴 적에 흑백 TV에서 나왔던 그 미국의 김태희입니다. 이분이요. 되게 유명한 영국 배우인데 이 배우가 나온 그 영화 이름이 가스등입니다. 가스라이트라고 해서 흑백 텔레비로 많이 봤는데 뭐냐? 이 남편이요. 양아치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예. 이 남편이요. 부인을 계속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거가 영화에 계속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부인이 보는 걸 전부 다 부정을 합니다. 여보 불이 흐려졌어. 위에 있는 아줌마가 살아있는 것 같아. 그랬더니 넌 잘못 본 거야. 내 눈에는 저 가스등이 안 흐려졌어. 네가 잘못 본 거야. 또 갑자기 그래요. 여보 2층에서 바닥에 소리가 나는데 아줌마가 살아있나 봐. 그랬더니 귀신 들렸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사실은 윗집 아줌마를 살해한 게요. 이 남편입니다. 근데 윗집에서요 불 켜고 왔다 갔다 하면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남편입니다. 그게. 왜? 위에 있는 아주머니를 살해하고서는 거기서 있잖아요. 이 가스등이라는 아마 연극 아실 겁니다. 거기서 귀금속을 털어야 되는데 집을 계속 뒤지러 올라가다 보니까 소리도 나고 불도 킨 겁니다. 이걸 부인이 인지하니까 남편은 넌 잘못 본 거다 하고 계속 때려잡은 겁니다. 선생님 가스라이팅은요 가정 내 가스라이팅과 학교 내에서의 가스라이팅 심하면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학원에 의한 가스라이팅이 아이들한테 3대 피해 내용입니다. 가정에서의 가스라이팅은 뭘까요? 애가 뭐를 해도요 칭찬을 죽어도 안 합니다. 부모님이. 예를 들어 아이가 와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엄마 나 이번에 수학 90점 맞았어 이래요. 그럼 엄마가 뭐라 하냐? 미친 거 아니야? 100점 맞아야지 막 이래요. 이게 가스라이팅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이가요 안 하던 짓 합니다. 갑자기 설거지를 합니다. 엄마 입장에서 한숨이 납니다. 차라리 하질 말지.
설거지하면서 컵 2개 깨먹고 앉았고요. 거기다 다시 다 닦아야 됩니다. 엄마가 그럽니다. 이럴 거면 하지 마라. 이게 가스라이팅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설거지를 하고 나면 어우 잘했네. 어우 손 안 다쳤냐. 컵 깨졌는데 가서 테레비 봐. 문 닫은 다음에 다시 설거지 해야죠. 애 안 보이는 데서. 이게 정상적인 부모입니다. 근데 뭘 해도요 칭찬을 안 합니다. 이게요 배우자에 대한 가스라이팅도 있습니다. 부인이 남편한테 그럽니다. 여보 당신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니까 열심히 일 더해. 이러고 얘기합니다. 그럼 남편이 그럽니다. 여보 나 힘들어. 지랄. 절대 그러면 안 돼. 아프거나 쓰러지면 안 돼. 내가 생명보험 들어오기 전까지는 죽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상대방을 대상으로 절대 칭찬 같은 거 안 하고요. 내가 움직이는 방식으로 계속 지배하고요. 끌어들이고요. 지시 명령을 따르도록 리모트 컨트롤링이라고 그러죠. 조종하는 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정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인데요. 학교에서가 문제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대상으로 있잖아요. 셔틀이라고 아시죠? 셔틀이 왔다 갔다 왕복하는 거잖아요. 빵 셔틀, 뭐 저 가방 셔틀, 별의별 거 다 있는데 아이들 시키는 아이들이 폭력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 아이 있잖아요. 옆에다 앉혀놓고 계속 세뇌 교육을 합니다. 너랑 나랑 우리 같은 대학을 가야 되지 않니? 우리 같이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자꾸나 이렇게 꼬셔요. 가스라이팅 하는 애가요. 그럼 여자애가 어머 얘 널 따라다녀야 돼. 그러지 우리 같이 이대 가자 화이팅 막 이래요. 이러면서 학원도 같이 가고요. 같이 다니는데 자세히 보시면 둘이 친한 게 아니고요. 이 한 명이 주도를 하면서 한 명을 부려먹어요. 이거 있어요. 실제로 선생님들 상당히 여학생 중에 많아요. 이것도 폭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요. 이 아이가 이 아이한테 종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이 나이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장 중요한 게 친구들 많이 만나는 겁니다. 이게 가장 남는 장사예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근데 얘 하나만 쳐다보면요. 얘가 사회적으로 교감을 할 때 다른 유형의 다양한 친구를 안 만나봤기 때문에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 은둔형 외톨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가스라이팅 당한 애들이요. 그래서 선생님도 하나만 부탁드리는 게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그 친구가 되게 주도하는 것 같아요. 내 자녀를 주도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얘만 따라다녀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걸 개입은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아이도 재미지합니다. 이 아이 저희 땐 똘만이라고 그랬어요. 얘는 두목이라고 그랬고요. 이런 식으로 따라다니는데 둘이 다니니까 안전해 보이잖아요. 사실은 이 아이를 통해서 모든 사회를 얘를 통해서만 보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 사귈 방법도 없고요. 부모님 말도 나중에 안 듣는 사례까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 가스라이팅의 무서움은 더 심한 말씀 드릴게요. 집으로부터 지지와 격려를 안 받는 아이들이요. 가스라이팅 피해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왜? 가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가서 칭찬받으려고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칭찬 안 해줍니다. 근데 옆에 있는 가스라이터인 친구는 야 너 엄마 아빠가 안 들어줬다며 내가 들어줄게. 그리고 다 들어줍니다. 선생님들 이런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사기꾼 아시죠? 사기꾼들이요. 이 경청과 관심을 기반으로 사기를 칩니다. 사기 당하신 분들 계시죠? 우리나라에서 40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씩은 당해야 돼요. 예, 저도 당했으니까. 저도 당해봤어요. 친구한테. 그러니까 경청해주는 사람들이요. 되게 좋은 사람도 있지만 경청해주면서 그 사람이 뇌에 있잖아요. 늪에 빠지도록 만드는 이 심리적 기제를 이용하는 가스라이터들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의도적으로 잘 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린 거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가끔 학원 있잖아요. 방과 후에 교육받는 학원에서 최근에도 한 학원 선생님이 여학생들 2명을 성적으로 추행을 해서 잡혀간 사례가 있었는데 이 피해자들 제가 진술 내용을 좀 봤거든요. 봤더니 엄마 아빠가 안 해주고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도 안 해주는데 이 선생님은 내 얘기를 너무 잘 들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을 믿고서 이제 남아가지고 수업을 받다가 이제 나쁜 공격을 받은 사례인데 이걸 지금 악용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팅 예방법은 딴 거 다 없고요. 아이들하고요 최소한 20분 내지 30분 정도 특히 아버지들이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얘기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중요하고요. 일방적 얘기보다는 질문하고 답변을 받고 이런 거 있죠. 어제 학원 어디 갔어? 그러면 수학학원 갔어 이래요. 그러면 수학학원 힘들지 않아? 그러면 엄마 죽을 것 같아. 아빠 죽을 것 같아. 막 이래요. 난 내용 모르지. 요즘에 어머님 아버님 옛날 때 수학 아닌 거 아시잖아요. 애들 문제집 보면 장난 아니에요. 저 대학교 때 배운 수학을 배우고 앉았어 애들이. 뭔지 몰라요. 근데도 아는 척 해야 돼요. 그거 시그마 아니요 시그마? 막 이러고서는 오뚜기가 옆으로 자빠지니까 무한대수지 뭐 이런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거까지는 기억나요. 행렬까지는. 그러니까 애들하고 대화를 나눠주지 않는 경우에 학교 내에서 가스라이팅이나 엄한데 심지어 종교기관에 의한 가스라이팅도 있어요. 이번에 북한 탈북한 아이들 있잖아요. 한국 학교에서 적응 못한 애들 많습니다. 왜?
한국의 말투도 틀리고요. 애들 문화가 틀리잖아요. 중학생, 고등학생. 그래갖고 한 목사가요, 대안학교 아시잖아요. 아이들 학력을 인정해주는 북한 탈북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학교를 설립을 했는데 거기 들어간 여학생들이 엄청나게 성폭력 피해를 입어갖고 어제 구속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도요 그렇게 잘 들어줬대요. 얘기를 아이들한테. 이게 사람 잡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첫 번째 유형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스라이팅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 요게 이제 나와야 되는 건데 왠지 몰라도요 날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 방식대로 일이 끝나요. 그러니까 뭐 백날 얘기해봐야 저쪽 방식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인이 있고 남편이 있어요. 근데 이제 피서를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남편한테 그래요. 남편한테 여보 이번에 저기 부산 가자 이래요. 그때 남편이 뭐라냐, 난 여수가 좋은데 이래요. 그때 부인이 아 전라도 맨날 갔잖아 이번에 부산 가고 싶어 막 이래요. 그때 남편이 아 어떻게 여수 가고 싶은데 그래요. 그랬더니 아 안 된다니까 부산 가자 막 이래요. 그랬더니 알았어 이래요. 이러고서는 차 타고 출발해요. 예, 저기 여름 휴가 가려고요. 근데 남편이 갑자기 그래 좀 자 그랬더니 자요. 자고 나서 깼더니 이미 광주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자기야 어디 가는 거야 그랬더니 여수 가야지 이러고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한테 백날 내 의견 해도요 결과적으로 그 사람 의견대로 진행이 돼요. 내 의견 듣기만 하지 아무것도 영향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람 만나기 전에 있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미리 나부터 체크합니다. 집에 들어갈 때 있잖아요.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본 적 있어요. 선생님들 그 아파트 단지 앞에요 놀이터에 앉아갖고요 숙제라고 있더라고요. 초등학생이 4학년짜리가. 그래서 제가 옆에서 앉아갖고 봤어요. 저 숙제를 여기서 왜 하냐 그랬더니 얘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한테 혼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학원 가는 거 아니었냐 그랬더니 집에 들어가기 전에 숙제 다 하고 들어가요 이러는 거라. 엄마가 숙제 검사를 하니까요 애가 집 앞 놀이터에서 숙제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아이스크림 하나 사다 줬어요. 먹으면서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너네 엄마 세다 제가 이랬는데 애가요 그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죠. 왜? 집에 들어갈 때 엄마한테 혼날 거를요 미리 차단하려고 놀이터에서 딴짓거리 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싹 나와 있는 내용들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5주 가면요 바비 인형 신드롬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바비 인형 옛날에 기억나실 겁니다. 그 인형을 내 맘대로요 옷을 입힐 수 있고요 가발 씌울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 가정 내에서도 발생해서도 안 되고 학교 내에서도 해서도 안 되고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아이들 미래를 맡기는 학원 같은 데서도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면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사이비 종교와 같이 일부 학원 같은 경우에서는 일부라고 말씀드릴게요. 원장님들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대학이 너한테 올 것이다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바람직하지 않죠. 여기 이면에는 종교적인 맹신성이나 신앙과 같은 믿음을 만들어서 잘못된 거인데도 불구하고 따라가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스라이팅 범죄도 많습니다. 이 무속인들 아시죠? 사이비 무속인들이 뭐 구슬하라고 한다던가 이런 경우 있는데 선생님 하나만 부탁 좀 드릴게요. 저기 전 보러 가시는 것까지 말리지 않겠는데 그 전 보러 가는 거에 대해서 날 맞추지 마세요. 가스라이팅 당하기 가장 좋은 사람들이 자기가 했을 때 어머 그거 맞아 그 선생님 용한 것 같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가스라이팅 주요 피해자예요.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예, 이건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약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게 뭔지 아실 겁니다. 펜타닐 패치입니다. 파스형으로 붙이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하나 터졌냐면 대전광역시 아실 겁니다. 대전광역시에 주요 그 번화가가 있었는데 여중생입니다. 여중생 2명이요. 좀비 아시죠? 저기 피 빨아먹는 시체 있잖아요. 갑자기 좀비 모양으로 애들이 막 이렇게 갈짓자로 걸어가는 거예요. CCTV 찍혔어요. 이게 중학생 애들이에요. 여자애들. 그래갖고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애들이 술 취한 것 같다고. 경찰이 갔어요. 갔는데 술 냄새는 안 나요. 근데 눈이 풀려 있고요. 이렇게 갈짓자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애들 잡아놓고 봤더니 이 펜타닐 패치 있잖아요. 펜타닐 뭔지 아실 겁니다. 최근에 유튜브에 보시면 경찰관이 펜타닐 단속을 한다고 펜타닐 가지고 있는 사람을 체포를 해요. 미국 경찰이요. 근데 거기 봉다를 열었는데 펜타닐 가루가 있었어요. 가루형도 있더라고요. 가루가 딱 날리자마자 냄새 맡고 나서 그냥 쫙 있잖아요. 뻗어버리는 영상 유튜브에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미국 경찰들이 어느 정도냐면 펜타닐 중화제를 다 들고 다닌대요. 경찰 차에 다 싣고 다니는데 그거 안 꽂았다 심장마비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1m 앞에서도 펜타닐 있잖아요. 이게 흡입만 되면 그냥 가버린대요. 이게 엄청난 약이란 얘기입니다.
이 약 누가 만든지 아실 겁니다. 그 저기 얀센이라고 아시잖아요. 얀센 박사가 만드셨잖아요. 제약회사. 이분이 만드신 거예요. 이거 왜 만드셨냐? 고도 말기 암 환자 아실 겁니다. 고도 말기 암 환자라면 치료가 불가능하고요. 연명 치료도 안 되고요. 그냥 조금만 계시다가 하늘나라 가시는 말기 극말기암 환자들 있잖아요. 이분을 얀센 박사가 아시겠지만 그 제약 의학자시잖아요. 이분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핀도 투여해보고요. 별의별 거 다 투여해봤답니다. 아프니까 선생님 나 안 아프고 고통증 안 느끼다가 암으로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했답니다. 근데 모르핀을 있잖아요. 열대 꽂아도요 내성만 생기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든 이 말기 암 환자들이 절대로 고통 안 느끼고 그냥 웃고 가다가 하늘나라 가게 하자 이래서 소위 말하는 천사용 목적으로 만든, 그러니까 선한 목적으로 만드신 겁니다. 이게 말기암 환자용으로 나온 게 이 펜타닐인데 아실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요 모르핀의 한 100배 정도 된다며요. 일반 진통제의 100배에서 심하면 500배까지 된대요. 진통 효과가. 이게 딱 맞는 순간에 그냥 중추신경 다 마비가 오니까 애들이 정신없이 휘잉하고 가는 거라. 이게 원래는 암 환자나 진짜 너무 통증이 심한 복합 통증 중증 환자들한테 써야 되는 CRPS인가 그럴 거예요. 그분들한테 써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효과가 이게 효과 좋잖아요. 진정 효과가.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것 좀 쓰자 그래. 이게 또 중독성이 세요. 이게 갑자기 시중에 돌아다니기 시작을 한 겁니다. 문제는 선생님들 그냥 주사로 꽂을 때는 좀 덜 했는데 좀 편하게 있잖아요. 하겠다고 패치형 있잖아요. 파스식으로 붙이는 겁니다. 이게 나오면서 이게 일부 이제 제약 유통하는 사람들하고 일부 이제 의료인들에 의해서 이게 유통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들 이게 현재 관리가 작년까지는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가서요 선생님 저 통증이 너무 심해요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걸 처방을 해줘요. 그 병을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이걸 이제 수십 개를 받아오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걸 있잖아요 선생님들 그 무슨 마켓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중고시장 파는 데 있잖아요. 여기서 이걸 거래를 해버린 겁니다. 이게 요즘엔 이제 통제돼요. 지금은 통제가 되는데 이거 싸요. 5만 원이면 하나씩 구한다니까요. 그래갖고 애들이 이걸 붙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붙이겠는데 훅훅 가는 거죠.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게 애들을 나중에 아까 중학교 2학년들 잡아갖고 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 텔레그램 아시잖아요. 이걸 통해 갖고 그 외국에 서버가 있는 그 메신저 있잖아요. 이걸 패치를 구해 갖고 상습 남용을 했다가 얘네 지금 수용됐어요. 병원 가서 아예 치료받아야 돼요. 이게 선생님들 최근에 많이 돌아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저번에 선생님들 그 마약탄 그 저기 우유 사건 아시죠? 그거 강남에서 터졌잖아요. 이것도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그 걔네들은 아시겠지만 피싱용이었대요. 아이들한테 마약을 탄 우유를 먹인 다음에 아이들 신원을 확보하고 부모님한테 당신 아이가 마약을 사용을 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렇게 겁을 주려고 해서 돈을 뜯을 목적으로 한 거였지만 실제로 강남에 조사를 해봤더니 이 마약을 탄 음료수 있잖아요. 이게 암암 내 유통이 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각성제입니다. 각성제 뭔지 아세요? 잠이 안 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자면 안 되고 공부해야 되니까 이걸 막 먹는 거란 얘기입니다. 저희 때도 그랬습니다. 저희 때도 여학생들 보면요. 그 카페인 있잖아요. 압축한 거 잠 안 오는 약 있습니다. 이거 먹는 친구들 본 적 있었습니다. 결국은 안 좋더라고요. 애가 나중에 막판에 맛이 가갖고 학력고사 잘 못 보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중독성이 강하고요. 계속하면 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께 하나 또 말씀드리는데 아이들이요 몰래 공부할 목적으로요 잠 안 오는 약을 자기들끼리 돌려가면서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원가에 유통이 된대요. 아이들끼리. 아이들한테 꼭 상담하셔야 되는 게 잘 땐 자고 잠이 안 오는 약 같은 거 쓸데없이 구해갖고 친구들 준다고 먹으면 안 된다. 이거는 자녀를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믿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들한테 예고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해줬으면 하는 게 부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그 좀비타운이라고 역시 유튜브에 보시면 보실 겁니다. 미국의 특정 지역에 가보면 완전히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고요. 한 수백 명이 장난 아니에요. 진짜 다 들어 누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펜타닐 중독인데 이게 지금 미국 사회를 좀먹을 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를 파괴할 수 있는 약이다. 쉽게 얘기하면 중국의 청나라가 망할 때 아편 전쟁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으로까지 미국이 보고 있는 게 펜타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들어와 있고요. 더 심각한 건 선생님들 신종 마약이 있습니다. 이 신종 마약이요. 이게 주로 이런 말씀 제가 네덜란드에서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 네덜란드가요 신약 개발에서 최고 잘 나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약을 되게 많이 개발을 해서요. 네덜란드가 특허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약이 걔네 주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덜란드가요. 근데
그 과정에서요 약만 나오겠어요? 이것저것 섞다 보면 마약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약으로 안 파는데 이게 어둠의 경로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야, 환각 증상이 있는 새로운 약품이 나왔네. 이게요 선생님들 요즘에 선생님이 직구로 있잖아요. 약 같은 거 해서 거의 막힌 거 아시죠? 옛날에 저 타이레놀 콜드라고 있는데 감기약 되게 잘 들거든요. 이걸 재작년까지는 제가 직구로 사 먹었습니다. 최근에 신청을 했더니 식약처에서 막아놨더라고요. 왜 그러냐? 신종마약을요 감기약이나 이런 데 섞어갖고요 한국으로 유입을 시켜갖고 이걸 남용하는 아이 되게 많답니다. 그래서 요즘에 선생님들 직구 같은 거 할 때 약 같은 거 되게 제약이 많잖아요. 그 이유가 마약 유통이 이제 아이들까지 퍼졌다. 이걸 말씀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또 누가 물어보시대요 어머니가. 선생님 그거 비싸잖아요. 그런데 안 비쌉니다. 이게 문제란 얘기입니다. 아이들 있잖아요. 요즘에 교과서 말고요. 그 교재, 부교재 4만 5만 원씩 하잖아요. 큰 거는. 2권 정도 그냥 대충 땡겨갖고 살면 약 한 번 할 걸 할 수 있고요. 또 요즘에 PC방이나 이런 데가 알바를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요. 고등학생들 알바도 쓰는 경우 있습니다. 그럼 알바 쓸 때 이런 같은 경우에 돈 구해갖고 사갖고 쓰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 아닙니다. 우리나라 계속 마약 청정국이라고 빡빡 우겼는데 아닙니다. 너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말씀드린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어디 갔을 때요 이상한 아저씨나 아줌마가 음료수 같은 거 따주면서 이거 한번 먹을래 학생 주면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저 때도 그런 경우 있었는데 그땐 수면제 타갖고요 납치하는 게 그런 게 많았지만 요즘 약을 타갖고요 아이들한테 중독을 시킨 다음에 팔아먹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얼마나 살벌한지 아시겠지만 전체 있잖아요. 마약사범 중에 무려 2.8%가 19세 미만의 고등학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들 이 수치 엄청난 겁니다. 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청소년 마약사범 있잖아요. 마약사범이 0.1%밖에 안 됐습니다. 여기서 마약이랑 가스, 본드 이런 거 말고요. 마약사범이 2.8%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2022년 8월 기준으로요 검찰청에서 나왔는데 무려 372명의 청소년들이 마약을 직접 투약을 했다가 이 경찰이나 검찰에 잡혀온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심각하죠? 네. 그래서 이걸 좀 조사를 해봤더니 뭐가 문제가 있냐? 선생님들 마약김밥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마약 떡볶이도 있잖아요. 이게 그 마약이 그 마약입니다. 그 용어가 그 용어입니다. 즉 중독이 돼서 당신은 이 김밥을 계속 먹을 수밖에 없어. 이게 마약 김밥이고요. 당신은 이 떡볶이에 중독이 돼서 이 떡볶이를 먹을 수밖에 없어. 이게 마약 떡볶이입니다. 선생님 시장에 가보시면요 이런 집 있어요.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근데 이게요 이게 사실은 문제였다는 얘기입니다. 왜? 아이들이 사 먹는 김밥에 마약이 붙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 먹는 떡볶이에 마약이 붙어 있습니다. 애들 무슨 생각하냐?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떡볶이 너무 맛있어. 근데 이게 마약이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이게요 올해부터 법으로 규정해서요 단속하거나 이거 못 쓰도록 지금 강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혹시 시장이나 어디 가셨는데 아직도 쓰는 쌍인들이 있습니다.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마약순대 쓰는 경우 있는데 가시면 항의라기보다는요 선생님이 애들 미래를 위해서라도 중독성이 강한 그냥 떡볶이 이게 맞으시지 마약 떡볶이는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아이들이 마약에 대한 단어 있잖아요. 단어에 대한 긍정도나 부정도에서 부정도는 거의 안 나오더란 얘기입니다. 왜? 내가 먹는 김밥에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런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 폭력 같은 경우도 선생님 요즘에 그 제가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한데 변호사님들이 좀 개입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학교 폭력은. 전 있는 대로 좀 말씀드릴게요. 왜? 학교 폭력을요 법정으로 갖다 이게 들이받아 버리면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해자한 징계도 응징도 안 되고요 가슴에 상처만 응어리만 지고요 피해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학을 갔는데도요 걔는 아직도 징계 아직도 결정 안 났어요. 소송이 4년 5년 가니까 가해자에 대해서. 왜? 계속 소송 걸거든요. 이거 생활기록부에 기재 못한다. 나 얘 저 정황 먹은 거 나 용인 못한다 그래갖고요 5만 가지 변호사님 다 달려들어갖고 재판이 4년 5년 6년 막 길어져요. 그럼 이 아이 이미 졸업해갖고 대학 가거든요. 갔는데 문제는 가해자 아이는요 알아서 공부 잘해갖고요 좋은 학교 가고요 나보다 더 좋은 학교 가고요 걔가 날 자꾸 약 올려요. 걔 약 올리잖아요. 때리면 안 되니까 이제 약 올린단 말이에요. 이게 최근에 선생님들 주요 인사들 뭐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는데 요즘에 주요 인사들 임명받을 때 청문회만 나왔다면 자녀 폭력이 나오는데 다 가해자겠죠.
가해자들 보면 전부 다 소송 붙어갖고요. 아직도 징계 처분 해결도 안 됐고요. 피해자들은 억울해서 부글부글 끓는 사례가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에서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은 당사자끼리 학교 포함해서요. 당사자끼리 정리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법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엉망진창이 된다는 게 학교 폭력 관련된 기본 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이 얘기만 말씀드릴게요. 미국에서는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요. 주관 기관이 경찰서입니다. 교육청도 아니고요. 학교 운영위원회도 아니고요. 변호사도 아닙니다. 무조건 경찰서로 넘겨버립니다. 미국은 기본 룰입니다. 왜 그럴까요? 선생님도 빠지시고요. 때린 애 맞은 애도 다 빠지고요. 조사하는 전부 다 경찰이 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학폭위도 빠져요. 그럼 경찰에서 조사해 갖고요. 때린 게 맞잖아요. 맞으면 공식 형사 기록으로 남겨버립니다. 뭐 학생부 기재 필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깔끔합니다. 학생부 기재 필요 없어요. 그냥 미안한데 청소년이니까 소년정보 하나 올려줄게 이러고서는 폭행 이렇게 올려놔 버려요. 선생님이 그래서요 대학 같은 데도 사회복지학과나 뭐 법학과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신원조회 다 해요. 해가지고 얘가 청소년 연구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한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게 왜 지금 미국 사회가요 학교 걔도 학폭이 있었어요. 이거 다 빠지고요. 교장 교감 선생님 싹 빠지고요. 변호사 다 왜 빠지라고 했냐면 공정성이란 문제가 제대로 담보가 돼야지 피해자들이 보호가 되지. 가해자 입장만 생각하는 학교 폭력 관련 프로세스는 이제는 지양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제가요 학폭 관련된 피해자 너무 많이 만나봅니다. 제가 보호관찰소 일을 좀 하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피해자 상담도 합니다. 만나보면 애들이 뭐라냐면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선생님 저는요 걔 3명한테 두드려 맞아갖고 돈도 뜯기고요. 이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걔네 3명은 변호사님 사갖고 계속 뭐 징계 처분해도 소송하고 어디 올린다고 해도 소송하고 그 다음에 징계 때렸더니 또 소송하고 한 5년 가더래요 재판이. 나중에 결정 나면 뭐하냐 이거예요. 이미 다 인생 다 결정 났는데 자기들도. 이게 선생님이 제가 요즘에 계속 얘기하고 다니는 게 학교 폭력에서 법의 영역은 빠져야 돼요. 경찰의 영역이 들어가야 돼요. SPO라고 아실 겁니다. 학교 전문 경찰관 아시죠? 예, 학교 전문 경찰 SPO 스쿨 폴리스 오피서 있잖아요. 그래서 SPO가 미국에서 학폭 발생하면 다 빠져요. 그냥 가해자 피해자 다 오라고 그래요. 오라고 해서 경찰이 조사해요. 조사하고 경찰이 그래요. 미안한데 이거 화해예요. 경찰 아저씨가 정리하는데 이거 화해야. 욕한 거 빨리 사과해. 미안해. I'm sorry. 그러면 너도 받아들여. 오케이. 근데 한 번만 더 그러면 미안한데 아저씨가 수갑 채워? 이렇게 정리를 해버려요. 이렇게 하니까요. 가해자 집단 있잖아요. 상당히 완화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해자 아이들이 경찰서에 몇 번 끌려가니까 열이 받아갖고 총 들고 있잖아요. 학교 쳐들어가서 총질하는 다 그런 애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까지는 안 될 수 있잖아요. 총기가 자유롭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요지는 아이들 대상으로 폭력이 발생했을 때 선생님들 가해자 중심주의 이제 없어져야 됩니다. 피해자 중심주의로 가야 됩니다. 아이가 맞았다고 하면요 가해자 아이에 대해서요 일정한 징계가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피해자 아이도 심정적으로 학교에선 정의가 있는 거야. 내가 중학교 때 맞은 적 있었는데 정의는 살아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번에 아시겠지만 저기 뭐 우유 기업에서 하고 있는 가장 유명한 학교 저 강원도에 있잖아요. 평창에 가보시면 학교 하나 있잖아요. 거기 한 아이가 난리쳐 갖고 해외 유학만 7명 갔다며요. 7명 가갖고 그 피해 입은 피해자들이요. 네, 해외 유학 가갖고 그걸 올린 거 제가 보고 울 뻔했어요. 왜? 세상에 피해자는 해외 대학 가갖고 피해 다니고 있고 가해자는 가장 좋은 대학 가고 떵떵거리고 다니고 이게 말이 되냐 이 얘기라는 거예요. 선생님들 이게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학폭에서의 핵심은 뭐냐면요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또 다른 피해자도 안 나오고 유사한 폭력도 발생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선생님들 제가 사형제도 부활을 주장하는 학자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제가 어디 가는 방송할 때마다 사형제 부활시켜야 된다. 전 가족 떠들고 다닙니다. 제가 선생님들 10년 전에 40대 때는요 사형제도는 좀 너무 잔인하다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뺐냐 했는데 피해자 만나보고요 피해자 유족 만나보면 그런 얘기 싹 사라집니다. 왜? 너무 힘들어 죽겠다는데 그 사람들 마음이 더 맞잖아요. 피해자는 맞는데. 그래서 선생님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폭의 가해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응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가해자로서 가해자하면 책임질 수 있도록 사회가 만들어야 되고요. 걔네 교도소 보내자는 것도 아니고 소년원 보내자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고요. 한 번 더 피해자를 또 공격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사회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런 것들 보여줘야지 아이들이 보호가 되지. 여기 어머님 아버님이 쳐들어가 갖고요 싸운다고 이게 정리가 되는 사회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피해자 아이하고 가해자 아이를 전부 다 경찰서에서 찾아와서요. 경찰관들이 조사합니다. 이때부터 가해자 아이들은 속된 말로 쫍니다. 왜? 경찰관이 와서 조사하니까. 그 얘기합니다. 미안한데 학생 한 번만 더 그러면 저기 소년원 가야 돼? 학교가 바뀌어?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 순간에 애들 맛이 가죠. 이게 상당히 제어 효과가 있습니다. 전 이거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럼 또 부모님이 그러시겠죠. 변호사 사가지고 미안한데 경찰관이 와서 자기 아이한테 협박했다고. 미국에선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경찰이 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송 들어오면 다 기각해버립니다. 왜? 경찰관들 다 녹화하면서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지금 말씀드리는 건 특히요 가해자분들이요 자녀 키울 때요 변호사들 싹 다 개입시켜 갖고 어떻게든 있잖아요 법의 영역으로 전환시켜서 시간 질질 끌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 해서는 안 됩니다. 왜? 피해자나 피해자 아이나 피해자 아이의 가족을 생각하고 그들을 길 가다 만날 거라고 생각한다면 정중히 사과하고요 다시 안 하겠습니다 하는 게 속편하지 절대로 아이의 신상에서 뭔 남아서 안 된다 이건 너무 이기적인 발상이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아이가 또 2학년짜리 둘째 아이를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좀 심하게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얘기하다가 친구하고 갑자기 때렸대요. 코가에서 피가 많이 난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전화가 오셨습니다. 전화 왔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님 죄송한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줄 알았습니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아버지 뭘 죽을 줄 알았어요. 애가 그냥 폭력적인 거지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버님 화가 많이 나셨나 봐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아니 맞았는데 화 안 나갔어요. 근데 애는 잘못했대요 아버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미안하다고 애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퉁 쳐요. 예, 그럴 테니까 또 다른 애 때리지 말라고 그러세요. 딱 했어요. 근데 아버님 문자 길게 오신 거예요. 아버님의 용서 때문에 뭐 하해가 또 넣어두는데 제가 그랬어요. 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사과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이랬거든요. 이게 인간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 애 잘 키우실 거예요. 근데 있잖아 우리 아이는 잘못이 없다. 네가 떠드는 건 잘못된 거다. 가해자 측에서 이렇게 나와버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요 또 다른 피해를 입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란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요건데요. 아이들 간의 폭력이요 선생님들 아주 그냥 별의별 게 다 나와요. 그래서 여기 최근에 조사한 건데 언어폭력, 강요, 금풀간치, 신체폭력, 성폭력, 사이버폭력, 스토킹, 집단 따돌림 이게 8대 영역이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계속 나타나서 아이들한테는 지금 다 너무 다양하니까요. 이것도 전문가가 세부적으로 다 이렇게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언어폭력은요.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증거도 없어요. 증거도 없으니까 피해자 아이 입장에서는 선생님 제가요 오늘 저한테 걔 XX라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입증이 안 되잖아요. 둘만 있는데. 선생님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이들한테 일기나 있잖아요. 일기나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 특히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아이들한테는 선생님 죄송한 말씀인데 귀찮더라도 자기 하루 일정 같은 거 있잖아요. 내용에 대해서 일기 조금씩이라도 몇 주씩 쓰도록 학습시키는 게 아이들한테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욕을 먹었잖아요. 어머니들, 아버님들. 욕을 먹으면요. 써요. 오늘 어떤 애가 나한테 이렇게 욕을 했다. 기분이 너무 안 좋다.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 날도 욕을 또 먹었어요. 오늘도 나한테 욕 먹었다. 그 다음에 아이한테 돈을 한 10,000원 뺏겼어요. 오늘 친구한테 10,000원 뺏겼다. 이렇게 쓰잖아요. 선생님 이게 법정 증거 능력이 돼요. 그럴 때 또 누가 이러시더만요. 자기 혼자 다 기록 만들어 놓은 거 조작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닙니다. 아이들이요 선생님들 글 쓸 때는요 감정이 그 글에 담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필감사라는 게 있습니다. 필적 감정사라고 해서요. 요즘에 이제 법의 영역이 새로 생긴 건데 필적을 감정하는 전문가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쓸 당시에 감정적으로 화가 났다던가 또 아시죠 선생님들 이게요 하루하루 따로 쓰잖아요. 그럼 필체도 틀리고요. 필 앞도 틀리고요. 쓰는 또 필기도구도 틀려요. 이러기 때문에 이 일기가 선생님들 가끔 왜 성폭력이나 이런 직장에서 피해 당했다가 목숨 끊으신 분들 법정에서 그 일기가 인정되는 경우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쓰는 날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다 인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친구나요 엄마한테라도 엄마 내 친구한테 욕먹었다 이러고 카톡 있잖아요. 이게 가장 깔끔하지요. 카톡 같은 거나 자기한테 보내는 카톡도 괜찮아요 선생님들. 제가 저한테 카톡을 보냅니다. 저한테요.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저한테 카톡을 보내요. 그러면 제가 왜 그러냐면 일정 같은 거 기록할 때 메모할 수가 없으면 카톡에서 절 찾아요.
절차자가 카톡을 하면 제가 저한테 카톡을 보내요. 이게 일기장식의 역할을 하는데 그건 선생님들 아예 서버에 기록이 일자하고 정확하게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언어폭력이나 정서적 학대에서는 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하는 게 피해 구제나 상대방을 대상으로 어떤 피해를 구상을 할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옛날에 일기 써보셨잖아요. 방학 끝날 때 어떻게 해요? 일기 쓰라고 했죠. 저희 때 일기가 필수였잖아요.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오래요. 오라도 손바닥 내밀래요. 30cm자로 세대 맞았어요. 왜? 허위 일기 썼다고. 그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아니에요. 40일 동안 열심히 썼어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그 일기장 있잖아요. 밑에를 보여주시더만요. 공책 밑에. 하얘. 선생님 아시잖아요. 책도요. 보시면 옛날에 문제집 정석 기억나세요? 정석 하시면 이제 라떼는 세대죠. 그죠? 문제집 이만한 거 사시잖아요. 교과서 사시면 처음에 뭐라고 그래요? 이 책을 끝까지 다 떼야지 이러잖아요. 나중에 베개로 쓰잖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보시면요. 위쪽만 시커멓고요. 밑에는 하얗지요. 이게요. 일기도요. 선생님 쓰시다 보면요. 다이어리를 쓰다 보면 위쪽이 시커멓고요. 아래가 하얘요. 이게 다 증거자료에서 내용 보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어폭력 같은 경우 선생님들 증언이나 이런 걸 받기가 어렵고요. 가장 심플한 건 뭐냐면 내가 내 기록을 남겨놓는 겁니다. 아씨 오늘도 욕먹었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심지어 선생님들 부부간 폭력에도요.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언어폭력이나 정서학대 받다고 신고를 하시는데 이게 선생님들 일기나 아니면 여자친구들 있잖아요. 주부도요. 친구들하고 문자 메시지한 게 아주 강력한 증거 능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보이지 않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보이시는 강요행위 있잖아요. 강요행위는 선생님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강요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강도입니다. 강도. 돈을 뺏어 가지고 간 거 있잖아요. 이거는 형사적인 문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께 주변에 혹시나 상담해 주실 때 말씀하셔야 되는 게 돈 뺏겼다고 무조건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건 용납이 안 됩니다. 왜? 이건 선생님들 강제력을 행사해서요. 상대방의 돈을 갈취한 거기 때문에 이건 100% 형사 문제입니다. 이거를 아이들끼리 돈을 뺏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로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이 그냥 냅두면요. 나중에 나이 먹어서 큰 도둑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 그 돈을 빼앗아간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건 강력하게 법적 문제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돈 관련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뺏어가는 거 아세요? 요즘에요. 예, 데이터를 뺏어간대요. 요즘에. 그 저 이기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데이터 이걸 상납이라고 그래요. 또는 데이터 셔틀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이것도 강도가 적용됩니다. 왜 그러냐면 핸드폰상에 사용하시는 데이터도 전부 다 금전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빼앗아가는 경우가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까지도 참 악랄하죠. 어떻게 데이터를 뺏어가요? 그러니까 애들이 맨날 와이파이만 잡으러 다니는 거라 이게. 나중에 엄마가 물어봤대요. 엄마가 너 3기가 줬다나 이랬대요. 그 딸이 그러더래요. 엄마 하루면 3기가 없어지네. 처음에 이러더래요. 나중에만 내가 연락이 안 돼요. 카톡이 안 돼. 왜? 와이파이가 안 잡히는 데서 내가 핸드폰 먹통이 되잖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요. 데이터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같은 통신사인데 이걸 기부하기 있잖아. 이런 걸 계속 뺏어가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뺏어가는 것도 있고요. 심지어 선생님들 저기 구글 플레이 카드 셔틀 있는 거 아시죠? 저기 편의점에 가보시면 구글 플레이 카드 있잖아요. 구글이라고 써있는 카드 보셨을 거예요. 이게 게임머니입니다. 이걸 가지고 스마트폰 게임할 때요. 아이템도 살 수 있고요. 온라인 게임상에서 현금이에요. 이 구글 플레이 카드가. 이걸 사다가 애들한테 상납하는 경우도 있더란 얘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돈 뺏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들 사실상 강도행위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신체폭력. 이거 선생님들 혹시라도 애가 맞아서 오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맞자마자요. 상처 드레싱 하시면 안 돼요. 급한 거 아니시면. 얘를 맞았는데 피가 났잖아요. 오시자마자 사진 다 찍으세요. 사진 다 찍으시고 거기 아이한테요 동영상으로 찍으시는 게 중요해요. 너 어디서 맞았어? 그랬더니 영식이가 엄마 여기 2대 때렸어. 그랬더니 얼굴에 피 나네. 그랬더니 아파 죽겠어 엄마. 이러고 다 찍으세요 그냥.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폭력당한 아이들이요 찍어놓지 않으면요 나중에 학교에서 학폭위가 열린다던가 조사가 들어갈 때 보복이 들어와서요 엄마 아빠 앞에서도 사실은 영식이가 때린 거 아닌데 엄마한테 잘못 얘기한 거예요. 이래서 지가 자폭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무서운 겁니다. 왜? 어머니 아버지는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전투적으로 나는 저 아이 혼낼 거고 나 사과 받을 거야 이렇게 했는데 오늘 갑자기 아이가 진술번복을 해버려요. 엄마 아빠 앞에서. 엄마 사실은 거짓말한 거예요. 영식이가 안 때리고 내가 길 가다 이게 문댔다 이러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피해자인 아이가 진술번복을 하는데 아버지 입장에서 어머니 입장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경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동영상 촬영을 반드시 하시라고 하는 게 현장에서 지가 진술했잖아요. 엄마 영식이한테 맞았다 이러고 찍어버리면 이게 아이가 증거를 남겼기 때문에 명확하게 자기 피해 내용에 대해서 진술 바꾸는 건 절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게 좀 필요하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성폭력,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죠. 근데 성폭력 피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부분 여자아이들이 피해를 입겠죠. 입는데 이 아이들이요, 이 진술이 자꾸 바뀌어요. 바뀌기 때문에 성폭력 같은 경우 선생님들 그런 일은 거의 없으시겠지만 발생한다 했을 때는 이유 불문하고요, 신속하게 똑같습니다. 바로 녹화나 녹취를 뜨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가장 최근의 기억이 가장 정확한 거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그랬던가 안 그랬던가 헷갈립니다. 거기다가 주변에서 자꾸 압력이 들어옵니다. 이거 진짜 맞아? 막 이렇게 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타조 증후군으로 빠지는 친구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타조 증후군이 뭐냐면요, 선생님들 그 타조 아시죠? 저기 큰 새 있잖아요. 타조가 세렝게티 초원에서 막 도망가요. 아프리카 초원에서. 그럼 얘를 잡아먹을 수 있는 천적은 치타밖에 없답니다. 사자도 못 잡아먹는데, 왜? 시속 60km를 달리는 새다 보니까 못 잡는데요. 치타가 시속 80km인 건 아시죠? 치타만이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막 도망갑니다. 가는데 가다가 이제 치타가 근처까지 달려오잖아요. 그러면 이 순간에요, 갑자기 타조가 서버린대요. 왜 쓰냐? 아유, 난 죽었네? 이러고 결정을 해버린대. 여기까지 오면 갑자기 정지를 해요, 뛰다가. 그럼 따라오던 치타가요, 관성의 법칙에서 일로 튀어나가 버려요. 지나가 버려요. 그럼 이 순간에 선생님들 어떻게 해요? 타조는 반대 방향으로 돈 다음에 도망가야죠. 안 도망갑니다. 갑자기 눈을 흙에다 박아버려요. 이러고서는. 왜? 무서우니까 난 안 보이면 안 무서워, 이런 거예요. 이래서 세대갈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선생님들 실제 심리학에 있는 타조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치 신드롬이라고 해서요, 현실적으로 너무 잔혹하거나 힘든 상황이 자기한테 왔는데 이게 두려운 걸 피할 목적으로 눈을 감아버리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기억에서 삭제시키거나 아니면 난 그걸 안 당했다고, 그러니까 당한 건데도 불구하고 안 당했다고 자기 합리화시켜버린 걸 타조 증후군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선생님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 성폭력 당한 아이들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게 타조 증후군입니다. 왜? 시간이 갈수록 너무 힘들고요, 자꾸 한 얘기 또 하라고 하고요,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그냥 까먹는 게 속편하겠다 그래갖고 자꾸 기억을 삭제시켜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나중에 있잖아요, 경찰에 와갖고 얘기하라고 그러면 애가 갑자기 내가 그랬던가 안 그랬던가 이래갖고 무죄 나오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성폭력 같은 경우는 이유 불문하고요, 있는 증거 싹 빼야 되고요. 특히 유치원 같은 유아학교나 보육시설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있잖아요. 성폭력 당하고 오면 이유 불문하고 선생님들 다 탈의를 한 다음에 옷부터 보관하라고 제가 지시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선생님들. 왜? 옷에 그 성폭력의 흔적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절대 씻기면 안 됩니다. 그 상태로 해바라기 센터 있잖아요. 여기 이대 목동병원 이런 데 지정돼 있는데 바로 새 옷으로만 갈아입힌 다음에 온전히 가야 됩니다. 그러면 몸에 있잖아요, 모든 관련된 그 좀 잔혹한 내용들이 여기 다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조그만 아이들이, 갓난 아이들이나 저 연령대 여자아이들이 성폭행을 당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빨리 씻겨버리려고 그래요. 치료해 주려고. 이랬다가 증거가 다 날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 씻기면 안 되고요, 아이 그대로 온전히 경찰한테 넘기거나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분들은 옷을요 또 냉동 보관을 해요. 실제 사건이 있었어요. 냉동하면 선생님들 유전자 같은 거 싹 다 죽어버려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신문지가 가장 좋아요. 신문지나 그냥 저기 옛날 선생님들 그 지퍼락 랩 있잖아요, 여기다 넣어가지고 그때 빨리 넘기는 게 좋은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지금 부탁드리는데요, 아이들 있잖아요, SNS에 대해서 가끔은 이제 엿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이들 사생활 감시하라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들 아이들 사생활에 대해서 내가 굳이 그걸 보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애가 갑자기 말이 없어졌다던가 갑자기 우울하다고 한다던가 할 때는 SNS를 좀 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건 사생활의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 사고 예방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 봤더니 거기서 딱 여는 순간에 친구 하나가 딱 떴는데 친구 떴더니 막 욕설이 막 난무하는 거예요. 이럴 때 빨리 개입해 주셔야 돼요. 왜? 이게 그대로 저러다 말겠지했다가는 그 아이가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진짜로 뭐 학업이 망가진다던가 삶에 대해서 욕구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집단적으로요, 집단 린치가 하는 경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카톡 감옥이라고 그러더만요, 애들이요. 카톡에다 애를 이렇게 한 4-5명의 가해자 아이들이
여자애나 남자를 초대를 해요. 초대하고 나서 거기서 막 욕설을 퍼버댑니다. 그럼 애가 당황해서 나갑니다. 그럼 다시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요건이 뭐냐? 너 이 방을 나가면 넌 죽을 줄 알아라. 이런 식으로 아이를 협박하는 게 카톡 감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부모님이 개입해주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아이 스스로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서도 사이버 폭력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스토킹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제가 진짜 황당한 게 초등학교 5학년짜리 남자애가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 그 부인 여자애를 6개월 동안 따라다닌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집 앞에도 따라다니고요. 방학 때도 집 앞에 와갖고요. 거기서 6시간씩 서 있었습니다. 이 실제 사건입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요. 이거 어떡하냐 해서 제가 거기 가서 상담을 해줬는데 이 아이가요. 스토킹 기질이 있는 겁니다. 선생님 스토킹은요. 강제력밖에 없습니다. 뭐 상담을 통해서 그 아이 따라다니지 말아라 이거 없습니다. 특히 과대 관계 망상형 인격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상대방이요. 날 좋아한다고 자기 혼자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 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도 죽어라고 따라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여중생이나 여고생들이 학원 같은 데 나갔다가 남자 다른 학교와 남학생회에서 스토킹을 당하거나 이런 경우도 상당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거 정말 나쁜 표현입니다. 지금 속담으로 안 쓰는 거 아시죠? 이런 건 있어서는 안 되는 거란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제적으로 개입을 해서요. 절대로 이런 일이 하면 우리 집단의 싸움이다. 우리 가족이 아이를 구조해 준다. 이런 방식의 의사 표현을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간단한 방법이란 얘기입니다. 그래도 누가 그러시더만요. 세상에 그 스토킹하는 애 아빠를 봤더니 엄마를 봤더니요. 상태가 똑같더만요. 이런 경우 있어요. 이럴 땐 선생님들 그냥 방법 없어요. 집안 싸움으로까지 전개되더라도 아이는 보호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가족이 보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보호해 줄 수 없잖아요. 그 주쪽에서 그렇게 나온다고요? 좋아 우리도 변호사 살 테니까 갈 때까지 갑시다. 이러면 아이가 당당하게 우리 엄마 아빠가 날 지켜주기 때문에 난 여기서 버틸 수 있어 이렇게 되지만 그러다 말 걷지 이게 제일 무서운 거란 얘기예요. 선생님들 혹시라도요 따님이나 아드님들이 와갖고 누가 날 너무 따라다녀요 아빠 엄마 그러면 간단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아이 입장에선 벌써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상황 좀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이 대전광역사청에서 하는 사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건데요. 최근에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끼리 있잖아요. 친구사랑 3운동이라고 해갖고요. 이거 참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하냐. 욕 쓰지 말고요. 좋은 말만 하고요. 좋은 얘기만 하고요. 친구들한테 교육관계 잘 설정하자 이래갖고요. 최근에 이거 하고 있는데 운동 상당히 좋답니다. 우리 서울에서도 이거 좀 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3가지 운동 있잖아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과 연계해갖고 어울림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공부 잘하고 안 하고 관계없고요. 아이끼리의 취미나 취향과 관련해서요. 뭉치는 거 있죠. 이거 교감을 학교에서 좀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사이버스라고 해서요. 사이버 폭력 관련된 거 있잖아요. 이거 예방 관련된 메타버스 프로그램인데 뭐냐면 선생님들 그 3차원 입체로 해갖고요. 이런 경우 상대방이 상처받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래 상담 학생 서포트를 하고 있는데 여기 중요한 거는요. 이게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이게 안 먹히는데 고등학교는 아이들 중에 자치회 아이들 중에 일부 뽑아갖고요. 아이들한테 상담해준 멘토 있죠. 학생 간에.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비행성이나 공격성이 어느 정도 보이는 애들한테 너 아이들 상담 좀 해줘. 그럼 학교에서 선생님 상 줄게 그러면 애가 열심히 한대요. 그럼 했더니 애들이 와서 얘기하는 게 전부 다 지가 한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는 사례들도 최근에 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모님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 이걸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부모님은 가해자나 피해자 될 가능성도 많이 줄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이 그 가정에서 지지를 못 받는 아이들이 가해자나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역으로 이 피해를 입은 아이들은요 가정에서 지지를 꼭 해주는 것 같지만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가지고 특히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어머님 아버님이 보지 않는 온라인 사이버 폭력 정서학대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아이들 관련해서요 이 통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체크해 가시면서 내가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되는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부탁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